10월의 어느 비 오는 날, 공기 중에 젖은 흙 냄새가 나고 뼛속까지 축축한 여운이 남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저 민주는 딸 하나의 8번째 생일을 위한 완벽한 선물을 찾기 위해 몇 시간 동안 숍을 뒤지느라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하나이는 항상 인형에 매료되어 아이만이 가질 수 있는 열정으로 인형을 수집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점점 더 힘들어 보이는 딸의 삶에 작은 기쁨을 주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들른 골동품 가게는 보지 않으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골동품 가게 중 하나였습니다. 경주의 현대식 건물 두 채 사이에 끼어 있었고 풍화된 외관이 마치 버려진 듯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내부에는 유물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물건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고 각 물건마다 잊혀진 사연이 있는 듯 먼지로 덮여 있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빛바랜 레이스 원피스를 입고 주변의 모든 것을 관찰하는 듯한 눈을 가진 도자기 인형을 처음 보았습니다. 조심스러운 표정의 백발의 판매원은 제가 인형에 대해 물었을 때 꺼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 인형이 아주 오래되었고 수년 전에 비극적인 상황으로 사망한 소녀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현이라는 인형이 어떤 합병증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을 때 그녀의 눈은 제 눈에서 멀어졌습니다. 나는 그 경고에 귀를 기울였어야 했고 그녀의 목소리의 떨림을 알아차렸어야 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했고 하나 씨의 얼굴에 웃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망설임을 이겨냈습니다. 인형을 조심스럽게 포장한 후 비가 거세게 내리는 것을 무시한 채 마음속의 추위를 무시한 채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단순한 장난감 이상의 것을 집으로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현실을 왜곡하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위협하는 어둠이 우리 가정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문을 열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끊임없이 차에 부딪히는 빗소리를 들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불행히도 끔찍하게 정당한 것으로 판명될 불안감이 내 안에서 커져갔습니다. 하나 언니가 선물 포장을 뜯고 지현이를 바라보며 눈을 반짝이는 순간 저는 우리 집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그 인형에 매료되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야 할 보물처럼 취급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그저 새 장난감을 좋아하는 아이의 순수한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저는 하나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외향적이고 쾌활한 아이였던 하나가 한 번에 몇 시간씩 방에 혼자 틀어박혀 지현이와 격렬한 대화를 나누듯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죠. 저도 동참하려고 했지만 하나는 친구 사이의 비밀이라고 우겨서 처음에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흔히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밤의 속삭이는 소리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한밤중에 하나 방에서 속삭이는 소리에 잠에서 자주 깨곤 했어요. 방에 들어가면 평화롭게 잠든 딸과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는 도자기, 눈동자를 가진 인형이 머리맡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곤 했죠. 다른 날에는 집안의 다른 곳에서 인형을 발견하곤 했지만 하나 씨가 두고 간 곳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는 부엌에 있었고 다음 날에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항상 그 고정된 불안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설명할 수 없는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의 장난감은 마치 밤새 소리 없는 분노가 나타난 것처럼 상처와 찢어진 자국으로 손상된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딸을 그렇게 행복하게 해준 선물이 이렇게 불길한 것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딸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한 것은 지현이가 놀이에 적용한 규칙에 대해 하나에게 말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인형은 혼자 있거나 무시당하는 것을 싫어하며 둘만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놀이 방식이 있다고 했어요. 이러한 규칙은 마치 강요처럼 느껴졌고 인형이 원하는 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듯 하나에게 처음의 기쁨은 긴장된 복종과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학교에 가기 위해 하나 씨를 깨우러 방에 들어갔을 때 바닥에 다른 장난감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모두 어떤 식으로든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눈이 도려낸 테디베어, 머리카락이 잘린 인형, 반으로 부서진 작은 장난감 자동차 등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하나는 그냥 사고였다고 중얼거렸지만 그녀의 눈은 제 눈을 피했고 목소리는 떨려서 뭔가 더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불안했던 밤은 깊은 잠에서 깨어난 하나의 비명소리가 저를 깨웠을 때였습니다. 저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 심장이 두근거리며 하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팔에 얕은 상처를 입은 차에 침대에 앉아 흐느끼고 있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지현이가 화를 내서 자신을 다치게 했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것이 그저 사고일 뿐이라고, 하나가 다른 방식으로 다쳤을 거라고 믿고 싶었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잠을 자다가 침대 가장자리에 베인 것일 수도 있다고 말하며 사건을 합리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인형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지나면서 우리 집의 어두운 복도에서 마치 비밀스러운 대화가 오가는 것처럼 속삭임이 심해졌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공기가 무거워지는 존재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는 지현이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고 어린아이 같은 기쁨은 8년 전과는 달리 진지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안전한 보금자리여야 할 집이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악몽의 무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하나가 잠든 사이 지현이를 데리고 거실 찬장 높은 곳에 인형을 숨겼습니다. 인형이 보이지 않으면 딸에게 미치는 악몽의 영향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죠. 하지만 잠에서 깬 지현이가 인형을 찾지 못하자 곧바로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나씨는 저를 놀라게 할 정도로 강렬하게 소리를 지르고 울며 지현이를 찾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괴로워하는 딸의 모습을 보고 포기하고 인형을 돌려주었습니다. 그 결정은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인형의 기원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지현이를 빙의했던 다른 가족들의 온라인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실종 원인 불명의 질병, 심지어 죽음까지 인형의 사연을 둘러싼 이야기는 섬뜩할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이야기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공포를 더했고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치 우주 자체가 우리를 반대하는 것처럼 초자연적인 사건이 더 자주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체가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한 곳에서 사라졌다가 다른 곳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찰나의 그림자가 눈가에 스며들고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되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금방이라도 폭풍우가 몰아칠 것처럼 무겁고 억압적이었습니다. 저는 최후의 수단으로 지현이를 떼어내려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지현이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 외딴 들판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집에 돌아왔을 때 지현이는 언제 떠난 적도 없는 것처럼 늘 같은 자리에 하나영의 방에 있었습니다. 이 설명할 수 없는 귀환은 저에게 한계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진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사악한 무언가를 상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집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한 그날 밤 마치 자연이 우리를 집안에 가두려고 하는 것처럼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전기가 끊기면서 집안은 거의 만질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고 불규칙한 강력으로 방을 비추는 번개만이 간간히 방해를 받았어요. 공기는 차가워졌고 바람 한 점 한 점이 소리 없이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는 방에 있었고 저는 그녀가 조용히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전화 통화를 하거나 무언가를 가지고 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혼자 침대에 앉아 지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실제 사람처럼 인형과 대화를 나누며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지현이의 얼굴이 변하고 눈이 좁아지면서 잠시 동안 제 딸의 표정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딸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분노와 위협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죠. 그날 밤 이상한 사건은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불빛이 불규칙하게 깜박거리며 빠르게 꺼졌다 켜지기 시작했고 그림자가 벽을 가로질러 움직이며 현실이라고는 믿기 힘든 왜곡된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무서운 순간 하나보다 나이가 많지 않은 소녀의 모습이 빛의 섬광 속에서 나타났고 그녀의 텅 빈 눈과 미묘한 존재감은 저를 뼛속까지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단순히 귀신 들린 인형이 아니라 그 낡은 도자기 뒤에
훨씬 더 오래되고 사악한 무언가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가득 채운 공포가 실체를 드러냈고 너무 늦기 전에 그곳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와 저를 보호하기로 결심한 저는 즉시 집을 떠나는 것만이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불빛이 깜빡임을 멈추고 그림자가 어두운 구석으로 물러나면서 잠시 고요해진 틈을 이용해 저는 하나에게 가야 한다고 말하며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지현이를 두고 떠날까봐 걱정하며 저항했지만 제 목소리에 담긴 다급함에 결국 따라오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떠나려고 하자 집은 우리의 결정에 반항하는 듯 했다. 직선이었던 복도는 이제 불가능한 각도로 뒤틀리고 출구로 이어져야 할 문은 마치 살아있는 밀에 갇힌 것처럼 우리를 다시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돌아갈 때마다 문이 닫힐 때마다 밀실 공포증은 더욱 커졌습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우리는 하나가 놀던 방 중 한 곳으로 우연히 들어갔습니다. 바닥에는 피를 오싹하게 하는 섬뜩한 장면이 그려진 지현이가 그린 그림이 가득했습니다. 실제보다 더 큰 지현이가 잔인한 여왕의 신하처럼 복종하는 다른 장난감들을 지휘하는 그림이었죠. 마치 사악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인형은 항상 중앙에 있었습니다. 지치고 절망한 저희는 모든 출구가 신비롭게 막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쉽게 열릴 것 같은 창문은 마치 원래부터 탈출할 수 없도록 설계된 것처럼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초자연적인 감옥이 되어 탈출을 시도할 때마다 우리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혼돈의 한가운데서 불안한 명료함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는 눈물을 흘리며 지현이를 없애달라고 애원했다. 인형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존재해서는 안 될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라고 했어요. 얼굴에 두려움이 역력한 그녀는 지현이가 끔찍한 환영을 보여주며 순종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며 저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결심과 함께 무거운 마음으로 무장한 저는 이제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인형을 가지고 인형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도구 불, 제가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인형을 파괴하려고 할 때마다 인형은 더 강해지는 것만 같았고 인형을 공격할 때마다 마치 나 자신을 공격하는 것처럼 제 몸에 설명할 수 없는 상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필사적인 몸부림 속에서 지현이는 제게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도자기 인형이 아니라 주변의 공기를 왜곡하는 유령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죽은 아내의 환영을 보여주며 아내의 기억을 왜곡해 저를 괴롭혔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우는 차가운 속삭임이 되어버린 지현의 목소리는 그녀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사악한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통과 두려움에 맞서 싸우고 있을 때 골동품 가게의 판매원이 지나가면서 언급했던 오래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이 인형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사망한 소녀의 첫 주인과 함께 묻혔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서를 통해 저주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현이를 원래의 장소, 모든 것이 시작된 소녀의 무덤으로 돌려보내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심을 굳힌 저는 지현이를 데리고 제가 찾아낸 기록에 따르면 인형의 원래 주인이었던 소녀가 묻혀있는 지역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어두운 밤이었고 바람은 제가 도착한 것을 한탄하듯 나무 사이로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삽을 들고 기록이 가리키는 정확한 지점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땅은 축축하고 무거웠지만 제 의지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무덤을 열고 지현이의 첫 주인이라고 생각되는 유골 옆에 지현이를 안치했습니다. 그리고는 인형과 인형이 품고 있던 악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제가 연구한 정화의식을 시작했고 소금을 뿌리고 고사선거를 외웠습니다.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고 그녀의 외침만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제가 지현이를 죽일 때 사용했던 도구들이 있었고 그 옆에는 현관문으로 이어지다가 사라진 진흙탕 발자국도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려고 애쓰는 그녀의 얼굴, 경찰의 출동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걱정스러운 이웃들이 사건의 이상함과 연락이 두절된 것을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집과 동네를 수색했지만 제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는 흔적은 없었습니다. 의문은 쌓여만 갔고
하나하나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는 숙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는 자신을 돌봐주는 이모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재건해야 했습니다. 그 존재가 다가오자 초자연적인 냉기가 제 몸을 감쌌습니다. 그것은 제 가슴을 만졌고 모든 생명이 제 안에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존재가 불길한 웃음소리만 남기고 사라졌을 때 저는 상처 입은 채 차가운 공동묘지 바닥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종말을 의미하더라도 필요한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는 무죄를 위협하는 저주에서 벗어나 안전할 것입니다. 아직 집에 있던 하나는 그 존재가 사라지자 즉각적인 공기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림자가 사라지고 속삭임이 멈췄으며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억압적인 존재의 무게감을 느끼지 않고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불 속에서 기어나와 집안을 조심스럽게 걸으며 저를 불렀지만 침묵만 찾았습니다. 그녀는 부상을 입었지만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저를 찾기 위해 방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이제 제 영혼을 위한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저는 제 마음속에서 용기를 찾을 수 있는 마지막 남은 힘을 찾았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나는 바람의 목소리가 거의 사라진 채 외쳤다. 어떻게 하면 이걸 완전히 끝낼 수 있을까요? 그 존재는 찡그린 듯 비뚤어진 미소를 지으며 제 말을 생각하다가 멈췄습니다. 한 영혼과 다른 영혼을 교환하는 겁니다. 그 존재가 내 눈을 응시하며 대답했다. 한 영혼과 다른 영혼을 교환하는 거죠. 소녀를 풀어주면 당신을 내버려 두겠습니다. 딸의 자유를 위해 내 목숨이 대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선택의 무게가 저를 짓눌렀고 무섭고도 이상하게도 평화로웠습니다. 마지막 절망의 순간에 저는 수락했습니다. 그럼 날 데려가세요. 저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작별 인사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묘지를 떠날 준비를 하는데 인형이 묻혀있던 자리에서 흐릿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전에 봤던 그 형체가 더 선명하게 보였고 눈은 불길한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형체가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속삭임과 메아리가 섞인 목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희생은 치렀지만 충분하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저주는 여전히 남아있고 산자의 땅에 묶여 있습니다. 그녀와 함께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은 내 피를 차갑게 만들었다.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바닥에 얼음 자국을 남기며 나를 향해 다가왔다. 저는 그 순간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람이 거세지면서 의식을 끝내지 못하게 하려는 듯 폭풍으로 변했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내 주변의 땅이 내 노력으로 떨리는 것 같았다. 그 사이 제가 이웃집에 맡겨두고 온 하나는 자신만의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그 순간 마치 영혼의 군단이 자신을 현실에서 끌어내려는 것처럼 집 안이 목소리와 춤추는 그림자로 가득 찼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불 속에 숨어 할머니가 준 십자가를 들고 거의 알지도 못하는 기도를 중얼거렸습니다. 마침내 의식을 마쳤을 때 분위기가 진정되기 시작했고 주위의 공기가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까지 조롱에 가까운 표정을 짓고 있던 인형은 이제 그저 낡고 생명력 없는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인형과 함께 우리 가족에게 내려진 저주도 함께 묻어주길 바라며 무덤을 다시 덮었습니다. 무덤을 새로 덮고 나니 이제야 지현이의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에 잠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